2010년 5월 17일 상해 엑스포가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상해 와이탄은 많은 여행객으로 붐빕니다. 오후 1시경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집니다. 경찰은 황포강 관광부두 1호 정박장 주변을 봉쇄하고 인양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곳은 동방명주 맞은편에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경찰의 움직임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여행객 중 한 명이 소리칩니다. 저기 봐! 시체를 건진 것 같은데? 시체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자 경찰은 현장을 통제합니다. 잠시 후 황포강에서 캐리어와 빨간색 큰 가방을 건져냅니다. 경찰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캐리어 안에는 여성의 옷과 소지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방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시신을 본 부검의는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립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부검이조차 이런 참혹한 상태의 시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성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와 팔다리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볼록한 배가 부검이의 눈에 들어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부검이는 여성의 배를 확인해 보는데 여성의 배 안에는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태아의 키는 약 47cm로 9개월쯤 돼 보였으며 이미 모든 장기가 발달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을 거둔 것입니다. 상해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황포강에 잠수부를 투입해 여성을 찾은 곳 주변을 수색하지만 여성의 나머지 신체 부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여성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경찰이 여성에 관해 파악한 사실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23세에서 25세 사이로 추정. 두 번째, 키는 약 160cm 정도 될 것으로 추정. 세 번째, 마른 체형. 피해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이 틀림없이 실종 신고를 했을 거로 생각한 경찰은 상해시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지만 피해 여성의 정보와 일치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소성, 절강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유전자 정보가 등록된 211명과 피해 여성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보지만 일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빨간색 가방과 함께 찾은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옷가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캐리어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옷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4계절 옷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피해 여성이 장기간 상해에서 거주했으며 옷 스타일과 브랜드 등으로 유추해볼 때 유흥업소에서 일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언제 살해되고 황포강에 유기됐는지 알아내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춥니다. 경찰은 황포강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여성이 2009년 12월 중하순에서 2010년 1월 초 사이에 황포강에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성이 유기된 장소는 노포대교와 양포대교 사이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여성의 신체가 들어있던 가방과 여성의 물건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멀리 움직이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 여성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5km 이내의 범위에서 살해됐을 거로 추정합니다. 뒤이어 경찰은 산부인과가 있는 14개 병원을 중점 수사합니다. 경찰은 병원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해시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합니다. 7개월이 흐르고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엄청난 여론의 압박에 시달린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태아의 친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경찰은 태아의 DNA를 채취해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합니다. 2011년 10월 경찰은 17개월 만에 드디어 태아의 DNA와 완벽히 일치하는 남성을 찾습니다. 그는 소지 혐의로 소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찾아갑니다. 남성의 이름은 양주인, 당시 나이 38세. 그는 다양한 범죄 이력을 가진 전형적인 범죄자 스타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인은 피해 여성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인 양주인의 태도는 매우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긴장하거나 따로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죠. 양주인은 말합니다. 2009년 5월경에 상해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후에도 쭉 소주 근처에서 살았고
상해 근처는 가본 적도 없어요.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에 양쥐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털어놓습니다. 사실 상해에 간 날 샤홍이라는 친구가 여자를 한 명 소개해줬는데 그 여자랑 같이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 그 여자 이름도 모르고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저 하룻밤 함께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양쥐인에게 여자를 소개해줬다는 샤오홍을 찾아갑니다. 샤오홍은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양쥐인에게 여자를 소개해줬어요. 샤오민이라고 불리는 여자였는데 진짜 이름은 몰라요. 경찰은 당시 이들이 묵었던 숙박업소를 찾아가 투숙객 정보를 조회해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름 범춘민, 하남성 사람으로 160cm의 키를 가졌습니다. 경찰은 투숙객 정보에 기재된 주소를 따라 하남성으로 가서 범춘민의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DNA 샘플을 채취해 황포강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DNA와 비교합니다. 범춘민이 확실했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은 범춘민의 부모는 말합니다.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상해에서 남자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태아의 친부 양쥐는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용의선상에서 그를 배제합니다. 경찰은 범춘민의 주변인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주변인 탐문 수사 중인 경찰은 범춘민이 일했던 업소 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2008년쯤이었나 춘민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모르겠고 춘민이가 그 남자를 작은 곰이라고 불렀어요. 둘이 아마 동거했을 거예요. 작은 곰. 범춘민의 남자친구는 누구일까요? 경찰은 범춘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하나가 경찰의 주의를 끕니다. 범춘민은 2008년부터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까지 대부분 이 휴대전화 번호 주인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은 우령, 당시 나이 42세. 그는 상해 사람으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령은 보험회사 팀장으로 수입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우령의 이웃에 따르면 2009년 우령은 아내와 크게 다퉈 별거를 합니다.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 사이 우령은 젊은 여자를 만나 집에서 그들만의 미래를 즐깁니다. 우령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령이 아내와 별거하고 만난 젊은 여자가 바로 범춘민이에요. 두 사람은 진짜로 서로 좋아했어요. 가끔 우리도 불러 함께 식사하곤 했죠. 그런데 2009년 말부터인가 범춘민이 보이지 않아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낳으러 고향 하남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친구들의 말을 들은 경찰은 우령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2011년 11월 경찰은 우령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우령은 경찰의 갑작스러운 소환에 당황하지만 자신은 범춘민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범춘민과 전 연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2009년 말쯤 5, 6만 위안 정도 위자료로 주고 춘민이와는 끝냈어요. 고향 하남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하남에 있는 범춘민의 부모는 2년 넘게 딸 범춘민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령은 범춘민이 고향집으로 갔다고 말하죠. 경찰은 우령의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4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령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경찰은 가정에 있는 남자와 젊은 여자의 만남이 보통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잘 알았기에 우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인일 것 같다는 심증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경찰이 우령에게 묻습니다. 혹시 범춘민의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우령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거듭 확인합니다.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우령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난 정말 바보야! 우령은 깊이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진술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8년 우령은 한 안마시술소에서 범춘민을 만납니다. 우령은 범춘민이 평범한 여성이 아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에 혹해 범춘민에게 빠집니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우령은 범춘민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 범춘민은 2번이나 임신하지만 범춘민과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던 우령은
범춘민에게 두 번 다 아이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춘민은 우령과 달리 우령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2009년 5월 범춘민은 우령에게 빨리 아내와 이혼하라고 재촉합니다. 젊고 예쁜 범춘민이 좋았던 우령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우령의 친구들이 그를 말립니다. 야, 고작 업소 여자 하나 때문에 이혼한다고? 너 나중에 아들한테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 친구들의 충고에 우령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춘민이 또 임신합니다. 그러나 우령은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령은 당연히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령은 범춘민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령에게는 이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빠인 자신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우령은 지금의 아들 말고 다른 아이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죠. 우령은 범춘민에게 다시 아이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범춘민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범춘민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걱정이 된 우령은 친누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두 사람은 범춘민을 찾아가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해보지만 범춘민은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 우령과 결혼하겠다고 말하죠. 우령과 그의 누나는 범춘민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아이를 지우고 상해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범춘민은 우령과 함께 있을 거라며 두 사람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늦은 밤 우령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범춘민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범춘민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하죠.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이성을 잃은 우령이 범춘민의 목을 조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령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춘민의 신체를 잘라 작업해 큰 가방에 넣고 그녀의 옷과 소지품을 캐리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황포강으로 가서 범춘민이 든 가방과 캐리어, 나머지 신체 부위까지 유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령의 진술입니다. 모든 사실을 자백한 그는 경찰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구죠? 경찰은 소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양준에 대해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우령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자기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허탈해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상해시 제2중구빈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우령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매우 괴로워하며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걸 알았다면 절대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령의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령은 면회온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말아줘. 난 홍콩으로 일하러 갔다고 해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